1945년 8월 15일. 네, 이날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경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에는 적지 않은 수의 일본인이 떠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미국의 영향으로 일본 본토로 돌아가거나 조선인들에게 참교육을 받았던 사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고 하죠. 이북으로 들어온 소련군으로 인해 약탈과 폭행을 당했던 것은 기본, 심지어 일본인 부녀자들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에레, 지금 봐도 심각하구만 기래. 광복 후 북한에 남은 일본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20세기 초반, 조선은 당시 국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아부으면서 국제정세에 너무나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이에 반면 한반도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상태였죠. 결국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조선보다 빠르게 받아들인 일본은 지난 1910년 8월 29일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했던 조선과 한일 병합 조약을 불법으로 체결한 뒤 조선 총독부를 세워 본격적인 일제강점기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많은 일본인들은 조선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때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만 해도 무려 6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오호이, 이곳이 바로 조선이냐 데스? 여기서 조선인들 영혼까지 싹싹 털어먹어야겠다 데스? 잠만 너네 진짜 이러기야?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가져갈 게 뭐 있다고 그래. 안돼, 돌아가. 그래, 그럼 있는 거라도 가져가지 뭐, 이러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결국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한테 까불었다가 원자폭탄 2방을 두들겨 맞고 항복하게 되죠. 그렇게 35년 동안 이어진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조선의 식민 생활도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35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각박하고 척박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조선인들은 한반도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던 미국은 남한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 일본 관리들의 행정을 봐주도록 하고 일본 경찰이 활동하면서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광복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발생한 불상 사건만 해도 무려 9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이 서러워서 분이 안 풀리는 거야, 분이. 그리고 이 사건들은 대부분 일본 경찰서나 행정기관 혹은 신사를 습격한 사건들이었는데, 일본인 교사나 경찰 그리고 각종 행정 업무 관계자들은 물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한테 붙어서 매국노짓한 애들도 패고 심지어 이들의 가족들까지 두들겨 맞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하죠. 물론 예외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조선인 아이들을 돌보거나 자선사업을 이어가며 조선을 위해 일을 했던 일본인들의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에 있던 일본인들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북한, 그러니까 소련군의 영향을 받던 북쪽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의 삶이었죠. 해방 이후 북쪽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소련군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환영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뒤숭숭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니들 그 소문은 들었니? 소련군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일본인들에게 혁명적으로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던데 이게 사실이지 않간? 내래 그 소문 듣고 무서워서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어. 이거 단단히 잘못됐구만 기래. 잠깐, 그 소문은 사실이다 데스. 염치 없지만 우리 좀 숨겨줘라 데스. 제발 부탁한다. 오네가이 시마스. 야, 너희들 뭐하냐 스키. 일본이 이놈의 스키 당장 가진 거 다 내놔라, 이상 놈의 스키. 이렇게 북쪽으로 내려왔던 소련군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약탈과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북쪽에다 공장도 짓고 철도도 만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소련군은 북쪽에 진입하자마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공장의 기계와 설비를 모두 뜯어냈고, 이후에는 소문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소련군의 악행이 사실이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일본인 피난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뒤 소지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싹 다 강탈해가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 사람들을 앞세워 이북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집을 파악해 집주인이 있든 말든 각종 귀금속을 약탈해갔다고 하죠. 아니, 아무리 해방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조선인들도 아닌 소련군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때 북쪽으로 내려왔던 소련군은 우리나라에 투입되었던 미국 군정, 그러니까 전시 또는 전후에 점령지에서 군대가 임시적으로 행정 업무를 맡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싸웠던 전투부대가 동아시아로 재배치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말은 즉 북쪽으로 투입된 소련군들은 일본인들 두들겨 패겠다는 마인드로 내려온 상황이란 거죠. 심지어 소련 정부에서는 소련군에게 이북 현지에서 물자를 조달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소련 국토 내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보니 생산시설은 물론 약 2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공장도 파괴되고 노동자도 줄고 하면서 경제가 개박살이 났었으니까. 이로 인해 소련군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일본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거고 약탈과 폭행은 이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네,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녀자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일본인 부녀자들은 소련군의 눈을 피해 도망을 치거나 집안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는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밀면 소련군이 잡아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상황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갔고 어느 시점부터는 부녀자들이 아예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련군은 이른바 일본인 사냥이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부녀자들을 색출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물론 이북 지역과 만주 지역에 있는 18세부터 40세의 일본인 남성들을 닥치는 대로 납치해 소련군에 넣어버립니다. 왜냐?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상황이 개박살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결국 팔다리 멀쩡하고 삽질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본인들을 소련으로 보내 인적 자원으로 활용했던 거죠. 결국 이때 당시 소련군에게 잡힌 일본인들은 시베리아와 연해주 등지로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고 각박한 환경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들은 육로를 통해서 도망치다 소련군에게 잡히기 일쑤였고 밀항을 통해 월남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련군의 악행은 조선인들에게도 이어져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이들을 증가시키기도 했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북쪽에서 탈출해 남쪽으로 도착한 일본인들은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은 남쪽에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일본이 일본인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거든요. 에이 스발, 우리나라 원자폭탄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또 와? 안돼, 돌아가. 아니 잠깐만, 형 나 일본인이잖아.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왜 그래? 이러면 나 진짜 서러워. 야 이 새끼야, 너 식민지에서 꿀 빨다가 이제서야 돌아온다고? 우리도 너네 못 챙겨줘. 아니 안 챙겨줘. 나 진짜 와스레 나이 됐을까? 우리 벌써 잊혀지는 거야? 나 진짜 마음이 있다이. 이렇게 아무래도 일본은 당시 도쿄 대공습에 원자폭탄 2방까지 어마어마한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본토로 들어온다? 이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불청객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실제로 일본 정부는 당시 타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본토 송환을 최대한 미루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자국민이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일본으로 어찌어찌 들여오긴 하는데 이들은 일본 본토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식민지에서 들어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부실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임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정부에선 수용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2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죠. 첫째, 일자리를 구할 것. 둘째, 집을 얻는 것.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크게 어려워 보이는 건 없지만 이때 당시 일본은 물가도 물가이지만 특히 집값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막대한 자산과 땅을 포기하고 들어왔던 이들에겐 수용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게다가 일본 본토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짜 말 그대로 경멸하는 눈빛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전염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들은 일본 본토에는 없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일본 본토에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경우가 속출하자 본토에 송환된 일본인들을 두고 이른바 세균 덩어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본 본토에 도착한 이들에게 식민지 사람들 착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천벌을 받는 것이다 라면서 차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뭐 한번 생각해보면 당시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들 중 상당수가 인생 역전을 꿈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사례를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죄는 짓고 살지 말자 라는 말을 되새겨보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